어머님, 제가 정말 어머님 때문에 미치겠어요. 짐 싸세요. 더는 못 봐드리겠어요. 미안하다. 내가 실수로 그만. 미경아,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어머니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잖아. 당신도 진짜 답답하다. 매번 어머님 편만 들면 나는 뭐가 돼? 이러다 큰일이라도 나야 정신 차리고야? 난 더는 못 참겠어. 당신이 결정해. 어머님이랑 같이 나가든지 아니면 요양원에 모시든지.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은 무료이니 오른쪽 아래에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경기도 의정부에 사는 김순자입니다. 올해 75이 되었습니다. 지난달 텔레비전에서 시어머니의 힘겨운 사연을 보고 많이 울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처지의 어머님들이 계시다면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와 힘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용기를 내어 글을 씁니다. 4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때 저와 남편은 의정부역 근처에서 작은 분식집을 했습니다. 새벽 5시면 일어나 떡볶이 떡을 불리고 어묵 국물을 내고 그렇게 하루하루 장사를 하면서 두 형제를 키웠습니다. 돈이 없어서 아이들 학원 한번 제대로 보내지 못했지만 그래도 아이들은 착하게 자라주었습니다. 특히 큰아들 영호는 제 자랑이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새벽에 일어나 신문도 돌리고 주말이면 분식집 일도 도와주었습니다. 엄마, 제가 크면 꼭 효도할게요. 그때 되면 엄마는 집에서 편하게 계시기만 하세요. 그런 말을 입에 달고 살던 아들이었습니다. 영호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 온 가족이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하루는 남편이 처음으로 손님들에게 떡볶이를 공짜로 나눠주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서울대학교에 붙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한턱 쏩니다. 그렇게 기뻐하던 남편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큰 회사에 취직한 영호는 얼마 지나지 않아 결혼을 했습니다. 며느리 미경이는 은행에 다니는 똑똑한 아가씨였습니다. 처음에는 따로 살았는데 남편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어머니, 이제 우리랑 같이 사세요. 아버지도 안 계신데 혼자 계시면 너무 외로우실 것 같아요. 영호의 제안에 며느리도 적극적으로 찬성했습니다. 그래서 40년간 살아온 집을 팔고 영호네가 사는 아파트로 들어갔습니다. 처음 2년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침이면 손주 도윤이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며느리 출근할 때 도시락도 싸주었습니다. 주말이면 다 같이 등산도 가고 외식도 하고 말이죠. 우리 어머니는 우리 집 보물이에요. 어머니 덕분에 제가 마음 편히 직장 다닐 수 있어요. 그때 며느리가 했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그런데 3년 전부터 모든 것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일이었습니다. 며느리가 퇴근하고 돌아오면 제가 끓여놓은 국을 잘 먹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요즘은 기름기 있는 음식을 잘 못 먹어서요. 어느 날부터인가는 도윤이 아침이라도 준비하려고 하면 그것까지 맡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이 유치원에서 아침 간식으로 죽 나오니까 아침 안 챙기셔도 돼요. 이렇게 하나둘씩 제가 할 일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장을 보고 돌아와 냉장고에 음식을 넣으려는데 며느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님 장은 제가 볼 테니까 그냥 집에 계세요. 요즘 누가 이런 걸 먹어요. 그 말에 마음이 상했지만 며느리의 살림살이를 존중해주고 싶어서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도윤이가 유치원에서 돌아오면 간식을 챙겨주곤 했는데 어느 날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아이들은 건강에 좋지 않은 과자 같은 건 되도록 안 먹이는 거 모르세요? 제가 따로 챙길게요. 부엌에 들어가면 며느리의 표정이 굳어졌고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으면 며느리가
실은 내색을 서슴지 않더군요. 어머님,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와요. TV 좀 끄세요. 이런 이야기를 아들에게 하고 싶었지만 바쁘다는 핑계에 항상 발이 멈춰버렸습니다. 그래도 퇴근하고 돌아오면 반가워서 거실로 나가면 귀찮은 내색에 그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님, 애들 아빠 피곤할 텐데 좀 쉬게 해주세요. 그렇게 점점 집안에서 제가 있을 자리는 사라져 갔습니다. 방 안에 있어도 부엌에 있어도 거실에 있어도 어딘가 모르게 눈치가 보였습니다. 작은 아들 영민이가 명절에 찾아왔다가 이런 분위기를 눈치챘는지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겠다고 했습니다. 형수님, 이제부터 어머니는 제가 모실게요. 하지만 남편이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영민아, 무슨 소리야. 어머니는 당연히 장남인 내가 모셔야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일그러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며느리의 태도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명절이 지나고 며느리의 말투는 더욱 거칠어졌습니다. 손주 도윤이가 유치원에서 돌아와 제 무릎에 앉아있기라도 하면 며느리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도윤이를 불렀습니다. 도윤아, 가방 정리해야지. 할머니 무릎에서 뭐 하는 거야? 도윤이가 울상을 지으며 저를 바라보았지만 어쩔 수 없이 보내야 했습니다. 그날 밤 도윤이가 몰래 제 방으로 찾아와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나는 할머니랑 있는 게 좋은데 엄마가 자꾸 그러지 말래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손주의 마음마저 상하게 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설상가상으로 제 방에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깜빡 잠이 들어 늦게 일어난 날이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벌써 9시였습니다. 어머님, 우리 집 전기세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 줄 아세요? 방에서 텔레비전 틀어놓고 주무시면 어떡해요? 주시는 연금 얼마나 된다고? 며느리는 한숨을 쉬며 전기세 고지서를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꼭 제가 전기세를 다 써버린 것처럼 말하는 게 속상했습니다. 도윤이 유치원비도 만만찮은데 이제 학원비까지 생각해야 하고 어머님도 신경 좀 써주셨으면 해요. 그날 저녁 아들에게 이 말을 전하려 했습니다. 아들 방 앞까지 갔다가 안에서 들려오는 대화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여보, 어머님 때문에 나 정말 미치겠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는 일이라곤 TV 보는 게 다야. 우리 돈으로 호강하시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이제 더 이상 못 참겠어. 미경아, 우리가 먼저 모시자고 했고 당신도 동의했잖아. 이거 봐. 맨날 어머님 편만 드는 거. 이제 도윤이한테도 안 좋은 영향만 미치는 건 알고 있어? 지난번엔 학원 간다고 해놓고 어머님이랑 하루 종일 공원에서 놀다 왔다고. 부엌에서 들려오는 며느리의 목소리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미경아, 그래도 어머니신데. 당신은 맨날 그 말이야? 어머니, 난 이제 진짜 못 살겠어. 당신이 뭐라고 하든 요양원에 모실 테니까. 그렇게 알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여보,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당신도 봤잖아. 어머님 요즘 얼마나 자주 깜빡하시는지 몰라? 지난번엔 가스레인지도 켜놓고 나가셨다고. 우리가 둘 다 직장 다니는데 어머님 혼자 집에 계시는 것도 위험하단 말이야. 그 순간 제 다리에 무엇인가가 닿았습니다. 고개를 숙여보니 도윤이었습니다. 할머니, 울지 마요. 제 볼을 타고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도윤이를 안아주고 싶었지만 며느리의 눈치가 보여 그러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방으로 돌아와 이불 속에서 흐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날들이 이어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뉴스에서는 폭설주의보가 내렸다고 떠들썩했습니다. 창밖을 보니 하얀 눈이 끊임없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도윤이 학원 데리러 가실 필요 없어요. 제가 퇴근하면서 데리고 올게요. 며느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주도 며느리가 데려온다고 하니 오랜만에 청소를 했습니다.
그러다 안방 선반에 있는 도자기를 깨고 말았습니다. 허둥지둥 깨진 도자기를 치우려는데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님, 뭐 하시는 거예요? 고개를 돌리니 며느리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서 있었습니다. 미경아, 이게 내가 청소하다가 청소요? 제가 언제 어머님 보고 안방 청소하시래요? 이건 제가 10년 동안 모아온 거예요. 하나에 수백만 원씩 하는 작품이라고요. 그때 아들도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이제 진짜 치매 시작하신 거 아니에요? 남의 방에 허락도 없이 들어가서 이러시고. 이러다 더 큰 사고 나기 전에 요양원 가셔야 할 것 같아요. 여보, 무슨 일이야? 당신 잘 왔네. 어머님이 우리 방에 몰래 들어가서 제 도자기를 다 깨뜨리셨어. 미안하다. 내가 방을 청소하다가 실수로. 실수요? 애초에 왜 남의 방에 들어가서 청소를 하세요? 요즘 어머님 이상하다니까. 혼자 중얼중얼 거리시질 않나? 물건 둔 곳도 기억 못 하시질 않나? 미경아, 진정해. 어머님이 실수하신 걸 가지고 당신도 참 답답하다. 매번 어머님 편만 들면 나는 뭐가 돼? 치매 초기에는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 물건에 집착한다던데. 이러다 큰일이라도 나야 정신 차릴 거야? 며느리의 모욕적인 말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더는 못 참겠어. 당신이 결정해. 어머님이랑 같이 나가든지 아니면 요양원에 모시든지. 창밖에서는 눈이 더욱 거세게 내렸습니다. 시계는 저녁 8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눈이 이렇게 오는데 도윤이는 왜 안 오니?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물었습니다. 봐, 또 이러시잖아. 치매가 분명하다니까. 도윤이 친구네 집에 갔다고 했잖아요. 아니다. 난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다. 어머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이러다 도윤이한테도 무슨 일 생기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치매 초기는 이렇게 거짓말하면서 시작된다던데. 아들은 창밖에서 쏟아지는 눈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 어깨를 덮친 며느리의 손길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님, 짐 챙기세요. 이제 그만 나가주세요. 여보, 지금 눈이 이렇게 오는데 어딜 나가라고 하는 거야. 당신도 나가. 어차피 평생 어머님 편이었잖아. 빨리 결정해. 어머님이야 나야. 결국 그날 밤 저는 한 장의 담요를 들고 집을 나왔습니다. 아들의 침묵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40년을 키운 내 아들이, 내가 낳은 내 아들이 끝내 며느리 앞에서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며느리가 던져준 담요 한 장과 입고 있던 옷가지가 전부였습니다. 어머니, 현관문 앞에서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엄마는 어떻게든 살 거니까. 마지막 자존심이었을까요? 똑바로 선 채로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에 오르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벽을 짚고 겨우 1층까지 내려왔습니다.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밤거리로 나왔습니다. 발걸음을 떼기가 힘들 정도로 눈이 쌓여 있었습니다. 찬바람이 뺨을 스치자 눈물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휴대폰도 지갑도 없이 나온 터라 갈 곳이 없었습니다. 아파트 놀이터 벤치에 앉아 있다가 경비 아저씨가 저를 발견하고는 어서 집으로 가시라며 저를 일으켰습니다. 집에서 쫓겨난 것도 모자라 이 나이에 갈 곳조차 없다는 게 서러워서 한참을 걸었습니다.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려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마저도 집에 두고 왔다는 걸. 할머니 이 밤에 여기서 뭐 하세요? 편의점 앞에서 웅크리고 있는데 누군가 말을 걸었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경로당 회장님이셨습니다. 아, 그게 아이고, 손이 왜 이렇게 차요? 일단 경로당으로 가시죠. 여기 이러고 계시다간 큰일 나요.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남은 눈물마저 얼어버린 걸까요? 감사합니다. 제가 신세를 지내요.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들끼리 이런 날 모른 척하면 어떡해요? 일단 오늘은 여기서 주무세요. 그날 밤 차가운 방바닥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도윤이는 무사히 들어갔을까? 내일은 어떻게 해야 하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떠오른 건 남편이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살아계셨다면 어땠을까요?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새도 없이 정신을 잃듯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장님이 건네주신 따뜻한 미역국을 먹으며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순 없었습니다. 우선 집에 가서 짐이라도 가져와야 했습니다. 아이고, 어제 그 모습을 보니 내가 도저히 잠이 안 오더라고. 회장님, 제가 어떻게 이 은혜를... 힘들 때 이웃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사람 사는 게 다 그래요. 힘내세요. 회장님의 따뜻한 말씀에 꾸벅 인사를 하고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며느리는 출근하고 없었습니다. 아들도 보이지 않았고 도윤이는 유치원에 갔겠지요. 방에 들어서자마자 서랍부터 뒤졌습니다. 적금 통장, 신분증, 보험 서류. 남편이 생전에 챙겨두었던 서류, 봉투를 찾아야 했습니다. 허둥지둥 서랍을 뒤지는데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낯선 봉투가 나왔습니다. 분명 예전에는 없던 봉투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에게 남편의 꾸부정한 글씨체였습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먼저 가고 나서 당신이 이 편지를 읽게 되겠구려. 미안하오. 하지만 당신을 위해 준비해둔 게 있어. 이 통장은 당신 이름으로 해둔 거요. 내가 월급 받을 때마다 조금씩 모아둔 돈과 퇴직금이요. 당신 힘들 때 요긴하게 쓰시오. 늘 미안했소. 고생만 시키고 이제라도 당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시오. 그동안 아들 내외 눈치 보며 용돈도 제대로 못 썼는데 남편이 절 위해 이렇게 큰 돈을 모아두었다니. 고마우면서도 미안해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정신없이 통장을 들고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차분했습니다. 계좌 확인을 하는 은행원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어머님, 3억 5천만 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번 달 이자만 해도 70만 원 정도 발생했고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남편이 평생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단 한 번도 자식들에게 말하지 않고 오직 저를 위해 준비해둔 돈이었습니다. 통장 재발급하면서 통장 정리도 해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인터넷 뱅킹도 신청하고 싶습니다. 이제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해졌습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저에게 주신 선물로 며느리와 아들에게 제대로 된 값을 치워줄 때가 온 것입니다. 처음으로 가슴속에서 따뜻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법률사무소였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이 추천해 주신 곳이었습니다. 어머니, 주거권을 침해당하신 거예요. 게다가 한겨울에 노인을 쫓아낸 건 명백한 학대입니다.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꼼꼼히 메모하며 설명해 주었습니다.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특히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다는 협박이나 치매 진단도 없이 치매 환자 취급을 했다는 점, 그리고 재산에 대한 부분도 짚고 넘어가야겠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선 녹음부터 시작하세요. 요즘은 휴대폰으로도 얼마든지 녹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들의 증언도 필요할 거예요. 새로 산 핸드폰으로 녹음하는 방법을 배우고 작은 아들 영민이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어디 계셨어요? 형수님이 어머니 나가셨다고 해서 연락드렸는데 전화도 안 받으시고. 엄마가 핸드폰도 놓고 나오는 바람에 그것보다 영민아, 엄마 좀 도와줘라. 영민이는 제 사정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형이 어떻게 그럴 수가? 어머니, 우리 집으로 가요. 아니다. 엄마가 지금부터 할 일이 있어. 작은 아파트를 월세로 얻었습니다. 보증금은 남편이 남긴 통장에서 냈습니다. 처음으로 제 명의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매일 아침 며느리가 출근하는 시간에 맞춰 아파트 앞을 지났습니다. 그때마다 경비실에 들러 인사를 드렸고 그날 밤 일을 증언해 주시기로 약속도 받았습니다. 일부러 며느리와 마주치기도 했습니다. 나가셨으면서 도대체 왜 자꾸 나타나시는 거야? 며느리는 제가 보일 때마다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이 수군거리는 게 신경 쓰이는 눈치였습니다. 이웃들도 하나둘 제 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날 밤 제가 쫓겨나는 걸 목격한 506호 할머니, 며느리가 평소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보았다는 303호 아주머니까지 말입니다. 한 달이 지났을까요?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저번에 그런 일이 있었지만 이제 들어오시죠. 도윤이도 할머니 보고 싶어 하고. 아파트 주민들의 차가운 시선과 등 뒤의 수군거림을 견디다 못해 전화한 티가 역력했습니다. 게다가 얼마 전 부녀회에서는 노인 학대 방지 캠페인을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아니다. 내가 나중에 연락하마. 전화를 끊고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서류 가방 안에는 그동안 모은 증거들이 가득했습니다. 경비실 CCTV 영상, 이웃들의 증언서, 폭설이 내리던 날 찍은 사진들, 그리고 남편의 편지까지. 이제 시작해도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경찰서에 노인학대 신고를 했습니다. 변호사의 조언대로 경찰 조사에 앞서 모든 증거를 준비했죠. 경찰은 제 진술을 꼼꼼히 들었습니다. 한겨울에 노인을 쫓아내다니.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담당 경찰관의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CCTV 영상을 보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온 며느리가 제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평소의 고압적인 태도는 온데간데 없고 새파랗게 질린 얼굴이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는 내가 더 잘 알고 있을 텐데. 어머님, 도윤이 생각해서라도 우리 이러지 말아요. 도윤이. 그날 밤에는 도윤이 생각 안 했니? 내가 얼어 죽든 말든 상관없었잖아. 그리고 도윤이를 왜 자꾸 방패막이로 쓰니? 제가 말을 자르며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네가 경찰서에서 본 것보다 더 많은 게 있어. 열어봐. 며느리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그동안 모은 증거들이 있었습니다. 한겨울 밤에 쫓겨난 사진, 녹음 파일 목록, 이웃들의 증언. 이건 CCTV 영상. 그래. 그날 밤 내가 경비실 앞에서 얼마나 서 있었는지 찍혀 있지. 눈이 얼마나 왔었더라. 무릎까지 왔었나? 아, 맞다. 영하 15도였지. 네가 던져준 담요 하나로 버티던 그 날씨.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웃들의 진술서였습니다. 506호 할머니의 진술, 303호 아주머니의 진술. 며느리가 평소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상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특히 이 부분. 내가 치매라고 몰아가던 날들. 그때 옆집서 다 들었다는구나. 벽이 얇아서 네 목소리가 다 들렸다고 하더구나. 어머님, 아직 더 있어. 마지막으로 남편이 남긴 통장 사본을 내밀었습니다. 3억 5천만 원. 네가 그토록 궁금해하던 시아버지의 퇴직금이야. 널 위해서가 아니라 날 위해 남겨두신 거였어. 합의는 없다.
그리고 민사소송도 준비해뒀어. 어머님, 제발 합의를 우리 도윤이 얼굴 봐서라도. 이제 와서 됐다. 나가라. 더는 꼴도 보기 싫다. 그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어머니, 여보, 잠깐 나가 있어. 아들이 며느리를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방 안에는 깊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무릎이라도 꿇을게요. 그러니 소송만큼은 하지 말아주세요. 네가 무릎을 꿇어서 될 일이 아니야. 아버지가 남기신 돈 하나도 건들지 않을게요. 약속해요. 돈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니야. 그날 밤 네가 할 수 있는 행동이 그것뿐이었니? 그 폭설 속으로 나가는 애미를 보고도 문이 닫아지든 내 가슴이 어땠을 것 같니? 아들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 난 널 더 믿었다. 근데 넌 어떻게 했니? 어머니, 경찰서에서 다 봤지? 내 와이프가 날 어떻게 몰아갔는지. 그때 난 정말 무서웠어. 내가 정말 치매에 걸린 건가? 내가 잘못된 건가?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 아들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그래도 제 어머니시잖아요. 그래. 난 네 어미야. 그러니까 더 아프다. 네가 침묵했던 그 순간이 내가 낳은 아들이 그렇게 침묵할 수 있다는 게. 밖에서 며느리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은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와서 돈을 준다고 무릎을 꿇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야. 난 내 아들한테 버림받은 거야. 어머니, 제발요. 모든 서류는 이미 제출했어. 이제 시작이다. 내가 얼마나 억울했는지, 한 어미가 얼마나 서러웠는지 법정에서 다시 만나자. 가라. 아들이 나가고 난 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내가 이래도 되는 걸까요?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엔 서러움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재판은 6개월간 이어졌습니다. 검사는 폭설이 내리던 날 찍힌 사진들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법정에는 이웃들이 증인으로 나왔고 CCTV 영상도 재생됐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치매 환자로 몰아가며 지속적으로 학대했습니다. 특히 폭설주의보가 내린 날 밤 피해자를 집에서 내쫓은 행위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합니다. 검사의 구형이 이어질 때마다 며느리는 고개를 푹 숙였고 아들은 어깨를 떨었습니다. 특히 결정적이었던 건 이웃들의 증언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수시로 큰 소리를 질렀어요. 치매니 뭐니 하면서. 어르신이 얼마나 상처받으셨겠어요. 506호 할머니의 증언에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경비실 CCTV에 찍힌 어르신 모습을 보세요. 눈이 그렇게 쏟아지는데 담요 한 장으로 버티시는 게 말이나 돼요. 안 쓰러지셨으니 망정이지. 경비원의 증언에 판사도 안경을 벗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결국 아들과 며느리는 노인복지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더 큰 벌은 따로 있었습니다. 은행에 다니던 며느리는 더 이상 당당하게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미경 씨가 그렇게 야박한 사람이었다니 어떻게 시어머니를 한겨울에 내쫓았대. 고객들의 수군거림이 이어졌고 직원들의 시선도 달라졌나 봅니다. 아들도 회사에서 눈치를 보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법원 복도에서 마주친 아들의 얼굴은 헬쑥했습니다. 한 달 새 머리가 많이 하얘진 것 같았습니다. 이제 와서 뭘 어쩌겠니? 그날 밤부터 계속 악몽을 꿉니다. 어머니가 눈 속에서 쓰러지시는 꿈, 정말 죄송합니다.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달려가 닦아줬을 텐데, 이제는 그저 바라만 보았습니다. 할머니!
복도 끝에서 도윤이가 뛰어왔습니다. 유치원 가방을 메고 있는 모습이 어찌나 사랑스러운지. 할머니, 우리 짜장면 먹으러 가기로 했잖아요. 지난번에 약속했잖아요. 도윤이의 순수한 눈망울을 보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도윤아, 할머니는 당분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도윤이의 눈에도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할머니가 이사 가서 그래. 나중에 보자. 그날 저녁 변호사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민사소송 판결이 나왔습니다. 위자료 5천만 원에 매달 생활비 150만 원 지급 판결도 받아냈어요. 변호사님, 제가 너무 심하게 나간 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당연한 권리를 찾으신 거예요. 이제 많은 어르신들이 용기를 내실 수 있을 겁니다. 지난 겨울의 그 차가운 밤이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여보, 이제 저도 당신이 저를 위해 남겨준 돈으로 제 인생을 살아보려고 해요. 그래도 되죠? 그렇게 악몽 같던 시간이 지나고 점차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경로당 회장님의 소개로 수락산이 보이는 송산동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치열했던 재판이 끝나고 나니 이제야 제 삶을 돌아볼 여유가 생겼습니다. 순자 씨 이제 좀 어떠세요? 경로당에서 만난 친구들이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덕분에 잘 지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수락산을 봐요. 산이 저렇게 예쁜 줄 몰랐네요. 매주 토요일이면 복지관 도예교실에 다녔습니다. 처음엔 며느리의 도자기가 떠올라 망설였지만 이제는 제 작품을 만드는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지난주엔 제가 만든 찻잔으로 친구들과 차를 마시기도 했습니다. 수요일에는 의정부 문화원에서 하는 스마트폰 교실을 듣습니다. 이제는 손주한테 이모티콘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마주 보기도 힘들었지만 이제는 담담하게 맞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호야, 엄마는 이제 괜찮아. 네 인생이 있듯. 이제 엄마도 엄마의 인생이 있는 거야. 죄송합니다. 그날 밤만 생각하면 다 지난 일이야. 그동안 엄마가 너무 네 엄마로만 살았나 봐. 이제는 김순자로 살고 싶어. 며느리는 다른 지점으로 자리를 옮겼다고 합니다. 가끔 도윤이 소식을 전해 들으면 가슴이 아프지만 그것도 시간이 해결해 주겠죠. 일주일에 한 번씩 도윤이가 편지를 보내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쓴 편지를 읽을 때면 코끝이 찡해지곤 했습니다. 할머니, 저 이제 곧 초등학교 가요. 그때는 할머니가 와주실 거죠? 유치원 졸업식 때도 와주세요. 제가 태권도 시범도 하거든요. 주말이면 수락산 등산 모임에도 나갑니다. 산에 오르면 세상이 더 크게 보입니다. 새로 사귄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웃음이 절로 납니다. 순자야, 너 요즘 얼굴이 좋아졌다. 그러게 표정이 밝아졌어. 맞습니다. 전 이제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살지 않습니다. 가끔은 부대찌개 거리에 나가 혼자서 식사를 하기도 하고 회룡사에 가서 마음을 다스리기도 합니다. 여보, 이제야 제가 행복하네요. 아침마다 수락산도 보고 제가 하고 싶었던 것들도 하고 당신이 남겨주신 선물 덕분이에요. 이제는 저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창가에 앉아 일기를 씁니다. 오늘도 수락산이 맑다.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웠다. 그 시간이 오히려 나를 깨우쳐준 것 같다. 그때 쫓겨나지 않았다면 나는 평생 그 집에서 눈치만 보며 살았겠지. 이제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며느리나 어머니가 아닌 한 사람의 김순자로 살아간다. 아직도 가끔은 도윤이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이 있지만 그때마다 창밖의 산을 본다. 구름이 산을 감싸다가 다시 걷히듯
이 또한 지나가겠지. 시청자 여러분, 오늘의 사연 잘 들어보셨나요? 한겨울 폭설이 내리던 밤, 며느리와 아들의 의에 쫓겨난 75세 김순자 어머님. 치매로 몰아가며 요양원으로 보내려 했던 며느리. 그리고 그런 아내 앞에서 침묵했던 아들. 하지만 하늘은 우리 어머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선물 덕에 어머님의 인생이 바뀌었죠. 법의 심판을 받은 며느리와 아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신 어머님의 이야기가 참으로 가슴 먹먹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이제는 당당하게 살아가셔야 합니다. 자식이라고, 며느리라고 눈치 보며 사시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지금까지 세월이 내게 준 선물, 당신의 이야기를 전하는 세월의 지혜였습니다.